만약 배우자가 말도 없이 몰래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1년간 숨기고 있던 비밀이 밝혀지면서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우연한 계기였어요. 남편이 저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더라고요. 그것도 1년 전에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은 45살, 저는 41살로 둘 사이에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예요. 딸이 중학생이 되고서는 저도 풀타임으로 일을 다시 시작했죠. 좁은 분야라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직업은 기술만 있으면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급여 조건도 남편보다는 좋아요. 본론인 남편의 비밀에 대해서지만 먼저 알게 된 것은 딸이었어요. 그날은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도어락이 고장나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시즌 중에 제가 바쁘다는 걸 알고 있던 딸은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남편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전화는 꺼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전에 비상 연락처로 받아둔 남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직급과 이름을 말하니 담당자가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딸은 혹시 자기만 모르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이번에는 저의 직장에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한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 앞에 뿔이 잔뜩 난 딸이 있더군요. 곧이어 수리공이 도착하고 요금을 냈어요. 딸과 함께 집에 들어간 저는 아까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죠. 아빠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그만뒀다고 그랬다니까? 완전 창피했어. 그만뒀으면 나한테도 알려줬어야지. 저는 딸에게서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전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번호는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회사 연락처와 같았어요. 엄마도 모르는 일이야. 1년 전에 그만뒀다고 그래? 제가 재차 물어봐도 딸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저의 태도에 딸도 화가 조금은 누그러든 기색이었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혹시 바람? 중학생이 된 딸이 이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컸구나 실감했습니다. 아직도 어리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것도 잠시 지금 상황을 생각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세상 다 그래도 아빠는 아니지. 엄마가 아빠한테 확인해 볼게. 무슨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너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알았어. 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지, 혹시 정리해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수십 분 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남편이 당황하며 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랑 얘기해서 다 끝났어. 딸은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녁이 지나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진짜 바빴어. 평소 같으면 금방 전화를 받았을 텐데. 미안. 저와 딸은 남편이 하는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에 식사를 하던 딸과 눈이 마주쳤지만 일단 그때는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혹시 몰라 저는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 재차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것은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정리해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스로 퇴사한다고 나간 모양이었죠. 그만두면서 적지 않게 퇴직금도 받았을 텐데 말도 안 하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물어 확인하는 방법과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저는 한동안 망설였어요. 분명 말할 수 없는 무언가 사정이 있을 텐데 직접 남편에게 물어보기 전에 저는 일단 평일 낮에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제까지 쓰지 않고 쌓여있던 유급휴가를 내고서는 회사를 간다고 나가는 남편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아보기로 했죠. 당일 남편에게는 오늘은 회사에 일찍 나가봐야 해서 먼저 갈게 라고 말을 남기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남편이 저보다 일찍 출근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저는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출근 복장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끝마쳤죠. 그리고는 혹시 남편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침 출근 시간에 통행이 많아 자판기 옆 구석에 숨어 있어도 크게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간 남편이 역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대로 조금 거리를 두고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같은 칸에 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부가 생각보다 붐비고 열차 문이 급히 닫히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과 같은 칸에 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는데 열중해서 제가 있는 쪽으로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한참을 가다가 저는 남편이 내리는 역에서 같이 내렸습니다. 남편은 또 한 번 지하철을 갈아타더군요. 이번은 아까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들키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은 여기서도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남편이 내린 곳에서 따라 내리고는 조금을 걸어 들어가니 주택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멀리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은 익숙한 듯 걸어 나갔어요. 갑자기 인적이 적어져서 들키는 것은 아닌지 초조한 마음으로 계속 남편을 쫓았습니다. 몇 분을 걷다가 남편은 한 주택 앞에 멈추더니 인터폰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평범한 가정집인데 남편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가까이 가면 혹시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지만 전혀 짚이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30분 정도를 거기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슬슬 포기하고 다른 날 또다시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집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4, 50대로 보이는 여성, 20대 정도의 여성, 그리고 남편이 있었죠. 3명은 친한 듯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복 차림이었던 남편이 평소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게 놀랐습니다. 3사람은 역 쪽으로 향하는가 싶었는데 중간에 있는 어느 한 가게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익숙한 듯 셔터문을 열자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단촐하고 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식당이었어요. 남편은 여기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지켜보고 있으니 메뉴 간판을 들고 남편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안으로 들어갔으니 아무래도 남편이 여기서 일하는 것은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왜 비밀로 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게 사람의 집까지 가서 함께 출근을 하다니요. 꽤나 친밀해 보이던 그 모습에 의심의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제부터는 심부름 센터에 전문적으로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의뢰를 해두었어요. 딸도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사춘기이다 보니 어떻게 말을 꺼낼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은 통장에서 매달 정해진 날에 생활비 통장으로 빠져나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남은 돈은 통장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빴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부끄럽지만 남편 통장 내역은 제가 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것만 확인하고 생활비가 잘 들어오는지만 확인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었어요.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일단 제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다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은 찜찜한 기분으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와중 드디어 심부름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지난번 제가 목격했던 대로 그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그 여자와 함께 가게를 경영하고 있더군요. 그 밖에도 몇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영업은 밤에도 하는 모양이었지만 출근한다고 나간 남편은 낮에만 일하고 오후 4시부터는 그 여자와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한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상한 대로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 젊은 여자가 아니라 나이가 있어 보이는 쪽이 여자와요.
외도 사실을 알고서는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보다 3살 위인 48살로 같이 있던 20대 여자가 딸이라고 했어요. 상간녀의 남편은 먼저 세상을 뜨고 모녀가 남은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증거를 제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알바생에게 영업을 맡겼는지 남편과 상간녀가 가게를 나오는 사진, 손을 잡고 상간녀 집에 들어가는 사진, 그 집에서 1시간가량 머물고 나와서 현관 앞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사진, 당장이라도 이 사진들을 들이밀며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녔더군요.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은 물론 젊은 커플처럼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 거기까지는 아직 눈을 뜨고 볼 수 있었지만 딸과 제가 없는 저희 집에서 그 여자와 함께 들어가는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두 사람을 지옥에 빠뜨려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왔다는 건 상간녀도 저와 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한 저는 차근차근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증거가 있으니 위자료는 틀림없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 위자료만 받고 끝내는 것은 1년 동안 쏟고 산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남편이 집에 상간녀를 또 데리고 오는 날을 노리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간녀의 딸은 제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더군요. 가게에 잠입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상간녀가 가게에 없을 때 말이죠. 언제 결혼할 거야?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 좀 보여줘. 당연하지. 근데 일단 다른 계획이 있어서. 심부름센터 사람은 딸과 상간녀는 평범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사이가 매우 나쁘다는 것도 알려주었어요. 딸이 SNS 계정을 찾아냈는데 거기에 엄마를 향한 불만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는 자신의 아빠가 사망한 것도 엄마의 성격 때문에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아서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알려준 계정을 보고 있자니 상간녀는 꽤나 독점욕이 강하고 집착이 심한 사람 같았어요.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극의 여주인공의 심취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엄마 혼자 장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계속 혼자 하게 할 거야? 라며 공부보다 일을 시킨 어머니가 나쁘다는 글도 있었어요. 혹시 일을 도와주지 않을까봐 남자친구가 생기면 히스테리를 부려서 헤어지게 하려고 필사적인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상간녀의 딸은 하루라도 빨리 제 남편과 엄마를 결혼시키고는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여기까지 정보를 파악한 저는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혹시 딸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해서요. 두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게에 방문해서 일단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아니라고 소개를 하자 딸은 꽤나 놀란 얼굴을 했어요. 하지만 이윽고 납득이 간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둘러대길래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륜이었다니요. 엄마도 알고 있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러지 않아도 엄마랑은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위자료는 꼭 제대로 받으세요. 무언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과 상간녀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작년 여름 상간녀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벼운 일사병 증세가 있어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걸 보고 걱정이 된 남편이 말을 건 것이 만남의 계기라고 합니다. 계속 못 움직이고 앉아있자 남편이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큰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상간녀가 만류하자 집까지 부축을 도왔는데요. 데려다 주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 들어가서는 그날 두 사람이 눈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딸은 일사병은 거짓말일 것이라며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여서 남편을 노렸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엄마라면 그러고도 남을 거라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기에
연약한 척을 하는 것이 상간녀의 수단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걸려버린 남편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계획을 설명하고는 상간녀가 언제 남편과 같이 가게를 쉬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딸은 선뜻 그러겠다며 약속해 주었습니다. 1개월이 지나고 연락이 오지 않아 체념하고 있던 저에게 상간녀의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와 아저씨가 같이 가게를 쉬는 날 혹시 저희 집에 갈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날 남편이 상간녀의 집에 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제 딸에게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빠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직장에 출근한 사이 서랍 여기저기를 다 뒤졌더라고요. 딸은 옷 사이에 숨겨둔 심부름센터 봉투를 열어보고야 말았다고 했습니다. 굵은 눈물을 흘리던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진짜 바람피고 있었던 거구나. 진짜 최악이다. 너무 싫어. 이제 아빠 얼굴도 안 보고 싶어. 두 사람의 일로 딸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이제까지 느껴본 적 없는 남편을 향한 분노의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네 마음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엄마도 이제 아빠랑 이혼하려고 하고 있어.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이혼하면 엄마가 우리 딸 더 행복하게 해줄게. 제 말을 들은 딸도 조금은 진정이 되었는지 알았어 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드디어 상간녀가 저희 집에 방문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높았어요. 렌트카를 빌린 저는 집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고 대기를 하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백주 대낮에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남편이 상간녀를 들이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이날 그 인간들의 실태를 무슨 일이 있어도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집안까지 찍어달라고 의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다가 이때다 싶어 몰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안방에서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씻고 싶을 정도였죠.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방문을 살짝 더 열어 안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알몸으로 있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대를 사용하다니 절대로요. 지금 뭐 하십니까? 저는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저의 등장에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는 모습이었어요. 크게 동요한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더니 던져놓은 옷에 발이 걸려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간녀를 본체 만취하고서는 당황하며 속옷을 입었어요. 당신이 왜 지금 여기 있어? 되레 화를 내는 남편. 왜라니? 여기 내 집이야. 안 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저기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괜찮아?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언가 반박하려고 하던 남편은 제 말을 듣고서는 이제서야 상간녀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놀라 일으키려곤 했지만 상간녀는 아무래도 기절한 척을 하는 건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연기는 연기로 맞받아쳐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뜨거운 물 좀 가져와서 부으면 정신을 차리려나? 타이밍이 좋게 상간녀는 막 눈을 뜨는 신용을 하더군요. 모든 순간이 녹화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동영상이 찍혔어요. 저는 두 사람이 옷을 입도록 지시하고는 마주 앉아 이제까지 모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에 양육비를 청구할 생각이라는 말도 했죠. 오늘 찍은 영상이 있으니 새로 침대를 사는 비용도 집안을 싹 다 클리닝하는 비용도 청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뻔뻔하게 상간녀를 감쌌어요. 이 사람 가게 도와준다고 돈은 다 썼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 이 사람 빚도 있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아? 당신은 인정머리라는 게 없니? 하지만 상간녀는 그나마 좀 상황 파악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남편분에게 이렇게 멋진 아내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런 만남은 갖지 않았을 텐데 머리를 쓰는 게 보였죠. 아마도 저에게 다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집에 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는 식으로 속이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거짓말은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사진이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이 여러 번 여기 왔다는 증거는 따로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상간녀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돈돈하니까 내가 질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나보다 조금 더 번다고 내가 우습지? 집안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러면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돈을 잘 벌면 우리한테 돈 받을 필요도 없잖아. 그럼 재판으로 가야겠네.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좀 많이 들 텐데? 상간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은 안 돼요. 알았어요. 위자료는 드릴게요. 그 대신 당신 남편은 제가 가질 건데 괜찮으시죠? 아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위자료 다 받고 남편만 이 집에서 내쫓으면 되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상간녀의 이야기에 설득을 당했는지 무사히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집은 원래 결혼 전부터 제 명의였기 때문에 남편만 내쫓았죠. 분할할 재산이 있기는 했지만 거기서 또 상간녀 몫까지 위자료를 내게 되어 남편은 한 푼도 없이 상간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바람 피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남편과 인사조차 제대로 안 했어요. 아마 딸은 많이 아꼈던 남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아빠와 면회도 하지 않을 거라는 딸의 발언에 남편은 입도 뻥끗 못하고 시무룩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상황이 정리되고 몇 달 있다가 상간녀의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기회에 저도 집에서 독립했어요.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사한 집 주소는 엄마도 몰라요. 왜 그런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제대로 된 딸이 태어났는지 알고 싶을 정도로 딸은 참 꿋꿋하더군요. 가게에서 일하던 딸이 없어져서 남편은 이젠 밤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형평상 종업원을 늘릴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재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세금이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상간녀가 탈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까지 여러 번 독촉장에 왔지만 무시했더라고요.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손쓸 방법 없이 일부 재산이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묻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로 보내오는 남편, 힘들다며 양육비를 조금 줄일 수는 없을지 묻기에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짧게 답장했어요. 딸과 만날 수 없을지도 물어보길래 여전히 아빠와는 만나고 싶지 않아 한다고 알려주고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양육비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은 다시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딸과 저 두 명이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려고 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회사를 간다고 하고서는 1년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사연자분 정말 많이 놀라셨겠어요. 부부 사이에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